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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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 빠르게 확인해 보죠. 힌트 주실까요? 추욕 백체. 저게 힌트라고요? 이게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거라고 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왜 배추 한 포기가 그러니까요. 다음 힌트 볼게요. 전쟁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역전극. 역전극. 앞에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네. 아마 이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완 박물관 예. 그리고 역전극 하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힌트가 더 있나요? 세 번째 힌트.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만남. 이게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알려주시죠. 예, 이번 시간에는 현재 중국을 만든 국공내전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공내전도 1차와 2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특히 2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청나라가 무너지자 중국 대륙은 각 지역에서 군벌이 난립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1925년 순원의 뒤를 이어 집권한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과 대립한다. 이후 국민당은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을 괴멸 직전까지 밀어붙이지만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2차 국공내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이 상황, 2차 국공내전 전의 중국 상황 한번 알아보시죠. 네,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해서 그해 8월에 이제 국공 간에 이제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로군이 왜 팔로군이냐 하면은 당시 국민정부군이 4단 이후에 군단급이 1로군, 2로군, 3로군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군단, 8로군, 그거를 공산당군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8로군의 명칭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로군을 집단군으로 바꾸면서 이제 18집단군이 됐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18집단군인데 그래도 그냥 8로군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8로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중국 당시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마오쩌둥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 해난 지역의 우리가 말하는 팔로군과 그다음에 화중 지방이라고 그래 중국 중부 지역이죠. 그 양쯔강과 이제 황허 사이에 그쪽에 이제 신사군이라고 하나 있었으면 이건 한 10,0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도자는 샹잉인데 사실 마오쩌둥과는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이 집단군을 1941년 1월에 중국 국민정부군이 공격을 해서 아예 섬멸시킨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면은 사실 37년부터 한 39년까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공산당군이나 장제스나 마오쩌둥은. 왜냐하면 일본군이 너무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거 방어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8년, 39년에 들어서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선이 교착되면서 소강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장제스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애난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밑에 화중적 일부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더니 화북에서 화중으로 내려오고 이 신사군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황허 이쪽까지 연결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장제스 입장에서 이걸 두고 볼 수만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사군의 명령을 내요. 실제로 신사군과 팔로군은 장제스 직속으로 회화 부대예요. 왜냐하면 국공 합작을 통해서 한 개의 부대로 편제됐기 때문에 총사령관은 장제스인 거예요. 마오쩌둥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오쩌둥이 지휘를 했지만은 그래도 장제스한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군 너희는 황허를 넘어서 북쪽으로 이동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ing이라는 신사군의 상ing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에 전보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근데 마오쩌둥은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줘요. 꺼리고 있는데 또 이제 장제스가 최후 통첩을 해요. 1월 며칠까지 너희가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공격하겠다. 북상해라. 다시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마오쩌둥이 이제 그 사료에 남아 있거든요.
애매한 답변을 해요. 북상하라 또는 북상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국민당군을 믿으면 안 돼. 장제스를 믿으면 안 돼. 철저하게 대항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만 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날짜가 돼가지고 국민정부를 피하기 위해서 우연히 남쪽으로 행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장제스 정부군에게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상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 이거는 완전히 명령 위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포위해서 한 9천여 명 정도 살상을 해요. 이게 완난사변이라서 이제 완난사변이라고 하는데 그에 이제 국내적으로 엄청 반향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국민당과 공산당 합쳐서 일본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이건 자기 권력만 강화하려고 하는데 장제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샹잉도 죽고.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계산했는지도 모르죠. 자기의 라이벌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장 아끼는 부하 천이를 그 사실 신사군을 다시 또 만들어요, 그 자리에다가. 근데 이제 완전 자기의 직속 말 잘 듣는 부하를 해서 완전 자기 군대로 만들죠. 그리고 다시 신사군을 만드는데 장제스가 반대를 못 해요.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신사군을 만드는 게 정말 중국 공산당군은 마오쩌둥의 속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거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당 공산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제스는 최고사령관 입장에서 네.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죠. 명령 불복종으로 내려오는 군대면 야 지금 이 말을 안 듣고 올라가기는커녕 내려와? 이거는 반대로 너 회군에서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격을 한 것인데 그렇죠. 장제스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그렇죠. 마오쩌둥은 정적을 숙청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국공 간에 대립이 발생을 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3년에 보니까 점점점 이제 외난 쪽에 서북부 지역 아주 그 외진 지역에서 점점 베이징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중국 그 팔로군이. 그다음에 장제스도 대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여만 명 병력을 3개 집단군, 3개 군단을 북상시켜가지고 거기를 아예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해요. 그 7월 12일자 해방일보에 당신들이 총검을 꺾고 중포까지 갖춘 부대를 같은 인민을 향해서 돌격을 시키면 되냐 이렇게 대의 선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제스가 신사군 사건도 있었지, 또 공격하려고 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장제스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계속 분쟁이 생기니까 우리 같이 가서 정치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해서 실제로 1944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산당이 5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을 해주라.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샹가닝 어디 해가지고 그 지방 정부를 많이 세웠어요.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는데 그걸 다 인정해주라. 근데 국민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부는 자기 함자인데 지방 정부를 또 인정하다고 해달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팔로군과 신사군을 이제는 공산당이 직접 지휘할 수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군 편제를 완전히 회복시켜라. 그 다음에 각 근거지에 지금 봉쇄에 있는 포위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장제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공산당의 특징이 보통 저희가 이 국가에 있는 군대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이 국가 수반이 지휘하는 그 통제 하에서 군이 운영이 되는데 이름에서 있듯이 공산당군, 당에서 지휘하는 군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휘 체계에서 장제스가 최고 지휘자라고 하더라도 당군은 그 명령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또 자기 이제 이미 병력이 한 48명, 최초에 국공합작할 때는 4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12배 정도 48만 명인데 국민당 당신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한 18개 사단 정도로 줄여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2개 사단,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서로 그냥 반대하게 한 숫자지 해준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국공합작에서 장제스의 가장 큰 오류 잘못된 거라면 이 팔로군을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국공내전 때는 공산당 군이라는 건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하고 만들면 불법이고 국민 정부의 입장에서 그랬는데
국공합작을 하면서 팔로군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국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팔로군이 3개 사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최초에는 만여 명씩이었는데 이게 3개 사단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0,000명인데 이거를 사단을 10만 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인정이 되는 거죠. 아. 그 나중에는 사단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을. 그러니까 네. 사단 내 병력을 늘려요. 그래서 4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게 장제스의 가장 큰 실수였죠, 사실. 그전에는 자경단의 이 느낌이었는데 이걸 군으로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치와 여론몰이는 진짜 이 공산당 쪽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진척은 없었던 거고 여기서 마오쩌둥이 뭐 새로운 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네, 그렇죠. 이제 참 그 공산당 마오쩌둥이 머리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44년 9월에 연합 정부라는 걸 들고 나와요. 여러 당파들을 합해서 연합 정부를 만들자. 지금 전시 중에. 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을 그래서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또 국가를 만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당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 엉뚱 지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국민당과 공산당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연합정부 하니까 자기들도 하나에 들어가서 뭔가 투표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존의 국공 합작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장제스 입장에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전까지 그 국민정부 체제는 훈정이라고 그래요. 훈정이 뭐냐면 일단 국보 27년 8년에 국보를 할 때를 군정이라고 그래요. 군대가 정치를 한다고 군정이라고 그러고 그거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는 헌법을 만들어서 헌정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훈정과 헌정의 차이는 뭐냐면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자유를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이런 자유를 민주주의는 이걸 다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훈정과 큰 차이점.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신 전국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당이 지정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제스는 더욱더 신뢰를 잃어가게 되죠. 정말 이 정치공학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일당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일본과 뭉쳐서 싸워야 되는 장제스 입장인데 내부에서 야, 이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부의 분열을 자신의 인기로 흡수하면서 장제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예. 힘이 쫙 강해진 다음엔 본인의 힘을 응축시키게 만드는 와 정말 정치 9단이 아니라 정치 90단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자, 중국 내부 정세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투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당들은 한마디로 마오쩌둥에게 민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제 정세는 어땠나요? 소련과 미국 모두 이제 종전 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생각은 달랐지만 벌써 그림은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시아의 중국이라는 존재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돼요. 당시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로 벌써 재편이 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중국이 어느 쪽에 쓸까? 자유주의로 쓰면 자유주의가 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을 할 거고 공산주의로 쓰면은 또 소련이 더 세를 늘릴 가능성이 크니까 이 중국에 대한 값어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약간 두 국가가 정책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을 해요. 네. 네. 하지만 지금 국민당만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도 지원을 해요. 어. 그러면서 약간 유유부단합니다. 예. 국민당을 유일 정부로 인정을 하지만 공산당 역시 같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소련은 그런데 확고했어요. 소련은 국민당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국민당은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림이 어지럽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들이 일본하고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1차적으로 상황이 마무리가 된 게 1945년 8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이제 연합군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럼 중일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군도 항복을 해야 할 텐데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또 대립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두 발의 온자탄으로 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8월 15일에. 그래서 문제는 갑자기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누가 접수냐에 따라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략 보시면 만주 지역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거기 우리가 만주 관동군이라고 그러는데 위쪽 좀 크게 만주 지역에 주둔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 보시면 베이징 부근의 이제 그 지역과 약간의 밑독의 화중 중국 중부 지역 그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대가 어떻게 있냐면 장제스의 임시 수도는 충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군이 워낙 밀어붙여서 서쪽, 서북쪽, 그다음에 서남쪽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군의 NR 중심으로 해서 저쪽 화중 지역과 이제 화북 지역까지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 인접 부대가 접수를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유리하죠. 네. 당시에 장제스는 장제스 예하 부대에게 신속하게 그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마오쩌둥도 주변적인 일본군을 접수를 해서 무기 장비를 다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둘 다 접수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접수를 해야 되나요? 일본군이 계산했을 때 누구한테 주는 게 일본에게 유리한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천황 자체에서 항복을 하겠는데 이 당시 이제 중국 주둔군 총사령이 오카무라 야스지 대장이에요. 네. 장제스가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가 공식 중국의 정부 아니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국민 정부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복을 해라 하니까 결국 이 오카무라 야스지가 그러면 휘하 부대에게 장제스가 인정받은 부하에게만 항복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산당군에게는 항복을 안 하고 네. 장제스한테 다 넘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동북 지역과 화중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 보면 거의 엄청난 많은 일본군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는 소련군이 거기에 진주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련군이 다 접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네, 이쪽은 소련군이 연합군 승자로서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일본군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병력이 엄청난 무기와 장비들이 이쪽으로 이제 소련군에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거를 공산당 측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중국에 주둔 일본군은 대략 한 130만 명 정도니까 네.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장비까지 하면. 장제스 국민정부군이 신속하게 베이징이나 또는 난징 또는 뭐 티엔진 이쪽으로 상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접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의 그 상륙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륙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난징이나 당연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접수를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만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장제스의 미군 참모장 웨드마이어 장군이 만주 지역까지 그 국민정부군이 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급단도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일단 화북과 화중 지역을 점령하고 차츰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장제스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장제스는 나중에 이제 카이로 회담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카이로 회담 가기 전에 자기 일기에 그런 말을 써요. 만약에 내가 그때는 이제 동북 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만주 지역의 동북 사성을 내가 집권했을 때 돌려받는다면 이건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거예요. 전례 없이 지금까지 뺏겼던 걸 다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 상륙을 해서 한 50만 병력을 상륙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당시 장제스가 주로 하고 있던 건 충칭이잖아요.
그럼 충칭에서 어떤 뭐가 가려면 바다를 통해서 또 육지를 통해서 만주까지 가려면 보급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내전이 발생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보급, 고립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웨데마이어는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장제스가 그런 것 때문에 상륙을 시켜서 나중에는 문제가 어쨌거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난징, 쉬저우, 그 다음에 베이징 지역, 그 다음에 만주, 뭐 선양 지역을 일단 장제스 군대가 진주를 하게 됐죠. 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된 다음에 그 핵심 멤버들이 다 대장정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너희들이 대장정을 알아? 하면서 그렇죠. 부하들을 다그치는 이런 그렇죠.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네. 병력 규모가 그때 당시에는 어땠었나요? 예, 먼저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1937년에 공산군의 해방구의 크기를 좀 살펴보면은 인구가 1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병력 수는 10만 명에 지나지 않아요. 얼마 안 됐었네요. 예, 그런데 이 숫자가 1945년으로 가면 네.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일단 해방구의 크기 자체가 중국 전역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9,900만 명이고 병력 수가 정규군이 91만 명, 그리고 민병이 220만 명. 와. 즉 37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배가 늘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또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소련군이 만주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구일본군의 장비와 무장을 획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공산당 군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냥 소총 한두 자루가 아니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항공기 935대, 전차 369대, 장갑차 35대, 야포 1226문, 네. 박격포 1340문, 기관총 4836정, 소총 30만 정, 그리고 각종 탄약, 그리고 각종 차량 2300여 대를 림바오의 동북 야정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무기만 넘기는 게 아니라 단련 훈련을 시켜서 공산군 최초로 제병 작전을 할 수 있는 정예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내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대가 30배가 늘었는데 지금 동북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정규군을 무장시킬 만한 무기를 획득을 하니 장제스가 애가 달만도 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이제 소련군이 공식적으로 일본군한테 접수한 장비고 아마 항공기는 아주 중요한 거는 소련으로 다 가져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어쨌거나 30만 명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왜냐하면 당시 90만 명인데 그 3분의 1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병력이면 엄청난 거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세력을 확장을 했으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국민당과 협상보다는 좀 무력으로 네. 밀고 나가고 싶다. 좀 통일을 향한 야망을 좀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45년 일본 항복선언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규모 충돌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어떻게 중국도 새로운 미래의 어떤 중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어떤 희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사실은 먼저 마오쩌둥한테 우리 이렇게 군사 충돌하지 말고 정치적談判으로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전문으로 이제 애난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는 충칭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충칭은 장제스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 가서 암살을 당할지 독살을 당할지 알지 못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헐리라는 특사가 애난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신변 안전은 미국이 보장해주겠다 하니까 충칭으로 와서 전쟁하지 말고談判을. 그때 미국과 중국 사이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오쩌둥이 그러면 알았다, 간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충칭談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945년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40여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1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네. 되고요. 이때 이때 마오쩌둥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지금까지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애난 쪽에서 혁명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직하고 저돌적이고 야심차고 혁명적이고 이런 사람,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가서 국민당이 요구하는 거에서 일부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리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들과 어떤 무당파, 어떤 중간 세력들에서 내가 굉장히 그런 인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 사실 그런 장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양보를 하고 어떤 도의적이고 이런 것을 대중한테 많이 보여줘. 아까 그 사진도 보셨지만 보여주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마지막 그 중국 공산당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 연합정부 건립을 하자. 그다음에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을 제정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일부는 국민정부도 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군대 문제예요. 자,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뭐 물론 90만 정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국민당이 한 120개 사단 정도, 한 110만 정도 줄이면 우리가 한 20여만 정도로 줄여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줄이겠습니까? 아니죠. 양보한 거예요. 네.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공산당이 5분의 1 정도로 병력을 갖겠다는 거네요. 양보를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쩌면 전략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장제스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장제스는 기본적으로 군대는 하나의 정부 아래 자기의 밑에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소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선 야 마오쩌둥이 양보했잖아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거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군 접수하는 것을 우리도 일부 접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장제스가 동의 안 하죠. 이미 일본군이 자기한테 그렇죠. 접수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정부가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여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장제스 입장은 하나의 정부고 너희는 우리 정부 편제 아래에 있는 그렇죠. 집단인데 예. 이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네. 마오쩌둥은 네, 두 개의 정부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두 개의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 네, 그렇죠. 마오쩌둥은 양보하는데 장제스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냐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오쩌둥 그 당시에 세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황화 이북 지역, 몽골 지역과 어떤 베이징 근처의 어떤 서북 지역, 화북 지역 일부를 공산당이 통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거를 장제스가 받아들였다면 네. 장제스가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진짜 중심,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장제스 거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제스 입장에서는 당시 자기가 올등하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벌써 공산당 측이 인지전에서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인기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심지어 당시에 이 상황을 취재했던 서방 기자들도 네. 매력은 훨씬 공산당 쪽이 많다라는 기사를 내가지고 장제스가 좀 관련 기사를 싫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지는 싸움인 게 장제스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근데 마오쩌둥은 믿줘야 본전이에요. 같은 정부가 아닌데 마오쩌둥이 요구하는 건 다 정부로서의 요구고 장제스는 아니 왜 이런 요구를 하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정부끼리 협상하는데 넌 왜 이렇게 양보하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네요. 10월 10일 날 이제 쌍십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가 이제 중화미국 정부 창설 기념일이에요. 10월 10일 날 서명을 하고 향후 이제 이렇게 정치 협상을 해가자는 건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병력 문제 이런 것에서는 협상이 안 됐었죠. 협상이 안 됐다. 뭐가 시작될까요?
협상이 안 되면 네. 다시 싸움이 또 시작되죠. 그렇죠. 싸움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자, 국민당과 공산당. 그 장제스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병력 수나 아니면은 장비의 질 모든 걸 따져도 국민당군이 강했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 네. 국방군사연구소 자료에 당시 병력과 이 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군은 총 병력이 430만 명. 어우, 네. 그리고 정규군 중에 정규군이 200만 명이고 정예사단은 최신 미군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다. 이 200만 명이면은 이제 나머지 230만 명이 남잖아요. 네. 그들은 그래도 구식 무기와 일본에서 노획한 장비, 일본군에게 노획한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 정부의 통치 지역이 중국 전역의 4분의 3에 달해요. 근데 그 4분의 3이 뭐 이런 향촌 지역, 견두리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교통의 요지는 대부분 다 국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도적이네요. 선점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제스의 부대는 한마디로 세컨 부대가 일본군 무기를 체계를 가지고 온 부대라고 한다는 건 마오쩌둥의 메인 부대가 장제스에는 보조 부대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인 거는. 그 무장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반면에 그러면 중국 공산당군은 어떤 규모였냐 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총 병력이 정규군이 120만 명 그리고 민병이 220만 명 정도입니다. 장비는 주로 노후화된 장비, 그러니까 구식 장비 아니면 노획 장비를 주로 운영을 했고요. 이들의 통치 지역은 전국의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 4분의 1도 농촌,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었죠. 조금 이 정도면 예, 전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병력 묘사는 조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장제스의 가장 최신 저해군은 인도 버마 지역에 있었어요. 인도 버마 지역 그 30만 군대를 하는데 거기에 투입했지 미군의 신식 장비가 중국 본토에는 사실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버마에서 이 화중 지역하고 동북 지역으로 올라고 하면 대장정인데요. 못 오죠. 못 옵니다. 진짜 국공대전 할 때 못 왔어요. 네, 병력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병력과 장비를.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협상을 국군간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 마샬 뭐 장군을 좀 특사로 보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또 협상을 하도록 해요. 근데 결국 결렬이 돼서 트루만 대통령이 장제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마샬 장군이 도저히 뭐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 예산도 끊고 심지어 탄약까지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중국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순수하게 자기 그 무기와 장비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일단 공산당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시 그 공산당군은 신병을 모집할 때 소년병들을 엄청 모집해요. 그래서 10살부터 한 16세 정도. 이 병력들은 사실 이 정도 중학생 정도 나이면 어떤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위에서 어른이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5년, 6년도에 그 많은 신병들을 아주 우리는 뭐 학도병 정도 되겠지만 그 10살에서 15살들을 모으면 이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세뇌병들이 엄청나게 세뇌가 되고 또 그 공산혁명으로 똘똘 뭉치고 또 작은 규모의 전투를 많이 했던 그런 정예 강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5년, 46, 47년이면 실제로 주력 전투력은 엄청난 사상을 가꾼 그런 병력들이 그 인민해방군에 갖춰주게 되는 것이죠. 홍위병의 시초가 여기였네요.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구조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소년병이랑 똑같습니다. 네, 소년병들도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입대를 시켜서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좋은 무기도 안 줘요. 처음에 전투에 몇 번 살아나면 그때 좋은 무기를 줍니다. 네가 준비가 되면 그때 무기를 줄게 이런 느낌이고. 예, 처음에는 어차피 우리 전투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병력이 아니니까 구식 무기를 줬다가 이제 전투를 거치고 더 광신적이 되면 그때 사람을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어주죠. 트럼프나 바이든 정부는 마샬 제독이 조금 미울 수도 있겠네요. 이때 중국을 공산화를 안 시켰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그
국공 내전에서 이제 누가 이길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죠. 다시다시피 이제 국민당이 졌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명확하게 차라리 장제스를 계속 지원했다면 장제스가 이겼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기 말 안 들으니 괘씸하니까 다 지원도 끊고 해서 결국 장제스가 지고 나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책임을 장제스한테 미루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참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양측의 전략의 차이는 어땠어요? 네. 그래서 대략 좀 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양 이런 걸 중에서 만주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동북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과거부터 계속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 지역이잖아요. 그 네. 당시에는 이제 베이핑 북평이라고 했어요. 난징이 수도였기 때문에 베이핑, 그 화북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난징까지는 이제 국민정부가 이제 접수를 했고, 그 양쯔강을 바로 지나면 휘저우라는 곳이 있어요. 그 휘저우 화중 지역에 이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제스는 이미 세 군데의 중심 도시는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고. 일단 동북 지역에 아까 그 만주 지역으로 소련군의 물자를 받기 위해서 40만 명의 대군을 보냈었거든요. 거기에 린비아오의 30만 대군까지 하면 거의 70만 대군이 거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을 일단 공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쯔강 이 남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이북에는 아주 지금 화중 지역에 중국 공산국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공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베이징의 서북쪽으로 보면 우리가 장각으로는 장지아커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공략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엔화를 공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제스는 약간의 거의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그 네 군데의 지역을 거의 순차적 동시적으로 공격을 해서 공산동굴의 점령 지역을 완전히 자신이 다 점령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공산당군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전투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또 민심 이반을 통해서 국민정부군의 어떤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전략으로서는 향북 발전, 향남 방을 하는 전략 방침을 세요. 무슨 말이냐면 향북, 그러니까 화북 지역과 동북 지역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점령 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병력도 계속 모으고, 그러지만 화중 지역에 있는 지역은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도 그거를 양장 이보로 전부 다 소집을 시켜요. 소집시켜서 각계 격파를 방지하는, 그래서 방어만 일하, 너희는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그런 전략을 치고 일부 방어가 완료가 되고 병력을 화북이나 동북 지역의 병력이 충원된 다음에는 다시 반격으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제 장제스가 주요 도시 거점들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지역의 민심은 장제스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민심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민심 자체는 여러 가지 그 공산당의 어떤 선전 공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도시 지역 자체는 장제스한테 갔을 것 같고요.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게 도심 지역, 그리고 시골 지역은 공산당 쪽으로 한번. 이미 공산당이 그 중일 전쟁 기간 중에도 공산당이 여러 많이 침투를 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공산당이 침투를 하면은 한 간부 어떤 향촌의 군급에 보낸다, 형급에 보면 한 2명 정도만 보내요. 그래서 아주 그거는 정말 고도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를 설득을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자위군을 만들어요. 그럼 그 자위군이 결국 민병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최고봉은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포퓰리즘 정책이 무엇일까를 캐치해서 사람들에게 그 정책을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정책이 일단은 가장 잘 먹혀서 성공을 했었는데, 네. 동북 지역이 사실 지금 현재 장제스와 이 마오쩌둥의 대결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 거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저 지역에서 굉장히 마오쩌둥의 군대에 가장 테크놀로지적으로 앞선 무기를 갖춘 병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실제로 이미 일본 항복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공식적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공산혁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에 있는 저 동북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쉽게도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이 방송을 봐주신다면 재미있는 국공내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맞붙는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기동전과 게릴라 전술로 인해 국민당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후 국민당 군대는 양치강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펼치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맞붙은 제2차 국공내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한 제2차 국공내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